안녕하세요. 윤리아사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 그 중에서도 의무론과 결과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방금 본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왔나요? 근데 딱히 재미있다기보다는 되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특히 일반 시민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들이 타고 있는 배에서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닌데 당연히 범죄자가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흥분을 하다가도, 근데 막상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자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머리까지는 아니었지만 요 아저씨 있잖아요.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열쇠가 담긴 기폭 장치를 잡은 아저씨가 자기가 너가 못하는 일, 선장이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 이거 기폭장치 기폭시켜서 저 범죄자들이 있는 배를 폭파시키겠다. 그럼 우린 살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기폭장치를 잡았고, 실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집단이 살기를 추구했지만, 이 사람이 이거를 그래서 찬성에 따라 터트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터트렸어, 못 터트렸어? 터트리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선택을 미룬 것인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터트리지 않으려고 선택한 거에 가까워 보이기는 하였으나 사실 알 수는 없죠. 되게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선택을 폭파시키지 않기로 이렇게 미뤘음에도 찬성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딜레마 상황이라고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딜레마라는 건 두 개의 판단 사이에서 어느 쪽도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를 딜레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유명한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트롤리 딜레마라는 딜레마가 있어요. 자,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묶여 있어. 지금 원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기차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요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선로를 바꾸는 저거를 이렇게 옮기면 기차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멈췄으면, 기차를 멈추려면 뭘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이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버튼을 이렇게 옮기면 기차의 방향을 요 한 사람만 묶여있는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그냥 냅두면 5명이 죽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레버를 이쪽으로 옮길 것 같아요? 안 옮길 것 같아요? 되게 고민되지 않나요? 실제로 되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5명의 목숨이 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레버를 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다음 딜레마로 넘어가 보자. 하지만 그래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심화.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고 요 5명이 묶여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에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기차를 멈출 수도 있으려나? 근데 나는 너무 말라가지고 내가 떨어진다고 이 기차를 멈출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안 돼. 근데 또 마침 되게 뚱뚱하고 건장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네?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기차가 멈출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 대신 이 5명을 살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 뚱뚱한 사람을 민다? 안 민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사실 아까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1명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1명이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되게 좀 고민하게 되지 않아요?
그 전보다 더 밀어야 할지 안 밀어야 할지. 안 민다를 선택한 친구들은 아마 내가 이 사람을 미는 건 직접적인 살인이 되는 것 같아서 안 민다고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조금 더 심화해보자. 이 사람이 그래 날 밀어도 돼 라고 동의를 한 상황이야. 너가 날 좀 밀어줘. 내가 혼자 떨어지긴 좀 무서우니 너가 날 밀어줘. 그럼 여러분 동의를 얻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좀 어렵지 않아요? 물론 민다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죠. 아무리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떨어지면 요 5명의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트롤리 딜레마, 이게 요 기차 예시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고,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딜레마라고 합니다. 우리 딜레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까? 엄청나게 많은 딜레마 상황들이 있어요. 이 딜레마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행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되게 그냥 예시인 것 같은데 안 들어도 되나? 그러면 안 돼요. 들어야 합니다. 자, 미뇰의 미뇰의 토는 어떤 배였어요. 근데 요 요트를 뭐 영국에서 호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어떤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요트가 침몰해버렸어. 그래서 이 요트 안에 있던 소형 보트에 타고 있던 선원이 탈출을 한 거죠. 왜? 요 요트는 이제 침몰해버렸으니까. 선원 4명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이 사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사람 이게 실화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선원 4명이 19일 정도인가? 아무튼 거의 한 3주간 표류를 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막 바다 거북으로 버티다가 물도 없잖아. 근데 여기서 바닷물을 먹으면 더 이제 탈수 증세가 생겨서 절대 바닷물은 먹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왜냐면 이러면 탈수가 생겨서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탄 사람들이 선원이 4명이잖아요. 한 명은 선장이었고 또 한 명은, 두 번째 사람은 여기서 항해사였어. 항해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되게 경험이 많은 선원이었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원이었고, 네 번째는 파커라는 가장 젊은, 이게 몇 살이었지? 19살 정도였나? 15살 정도였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10대 처음으로 이제 선원이 된 젊은 소년이었어요. 근데 요 파커가 요 사람이거든요. 요 3명은 많이 이제 이런 침몰 상황이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침몰했을 때 이런 보트에서 구조되기를 기다리며 바닷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버텼어. 힘들지만. 근데 요 파커는 바닷물을 막 먹으려고 하는 거야. 목이 막 마르고 갈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선장이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3명이 잠든 사이에 밤중에 파커가 이 바닷물을 마셔버리고 만 거야. 먹지 말라는 걸 또 그렇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거의 이제 죽게 생긴 상황이었는데 그 선원들만의 관습이 있었대요. 이렇게 침몰 상황이 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는 없으니 누구 한 명을 골라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피를 먹고 그 사람의 뭐 살을 먹어서 버티는 거죠. 구조가 될 때까지. 그게 나름의 선원의 관습이었는데, 여기서 요 항해사였나 선원이었나 이 2명 중에 1명이 이 선원의 관습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대요. 너무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 파커가 마시지 말라는 바닷물을 마셔서 엄청 고통스럽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후에 그 피나 이런 고기라고 하면 안 되죠. 인육을 먹으면 그 피가 다 굳어버려서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안 되겠다. 얘를 죽이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실제로 죽였대요. 그 다음에 얘를 죽인 다음에 얘의 피와 뭐 살 이런 것들을 먹어서 구조가 될 때까지 버티고, 이제 3명 중에 나머지 1명이 또 죽어야 이제 더 긴 시간을 버티겠다라고 할 때쯤 구조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 선원 관습에 반대하던 요 2사람 중 1명도 결국 얘가 죽고 나니 살긴 해야 되니까 피랑 그 살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까지 하는 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선원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파커가 아닌 다른 3명 중에 1명이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 선장이 되게 선원 관습에서 당연시 여겨져 오던 일이라 뭐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그 본국인 이 사람들의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 파커를 죽이고 파커의 뭐 피와 살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판사가 살인죄를 내렸다고 해요. 근데 또 배심원들 있잖아. 배심원들, 여론들, 일반 대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론과 배심원은 요 선원들을 너무나 이해를 했대. 지금 4명이 다 죽느냐, 1명을 죽여서 3명을 살리냐라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1명을 죽여서 나머지 3명을 최대한 많은 선원을 살린 거는 선장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여론은 이들을 옹호하고 판사는 살인죄를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판사처럼 살인죄를 내릴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뭐 좀 적은 형량을 내릴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무죄임을 인증할 것 같나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선원이어도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고 판사여도 되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미녀네 토 사건인데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있어. 딜레마 장난 아니죠. 엄청 많죠? 테러리스트 딜레마라는 건데 우리 서울과 인천 한복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권 한복판이라고 할까요? 한복판에 테러리스트가 폭탄 설치한 거야. 폭탄 갔나요? 미안해요. 폭탄 너무 그랬다. 폭탄 이거 이제 불꽃이 이제 이렇게 대놓고 티나게 폭탄을 설치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테러리스트가 수도권 한복판에 이 폭탄이 터지면 한 100만 명 정도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테러리스트는 잡았어. 근데 테러리스트가 자기가 폭탄을 설치한 곳을 얘기를 안 해. 얘기야 이제 기폭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도 안 나와. 이제 폭탄이 터지기까지 몇 시간이 남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테러범을 폭탄이 있는 장소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고문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번 고문한다. 2번 고문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몇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막 30분 남았어. 그리고 여기에 수도권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있고 나도 죽어. 다 죽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고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문을 한다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기 친구들이 조금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안 한다고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고문을 한다고 선택한 친구들은 아니 가족도 친구들도 나도 있는데 이거 다 죽으면 어떡하냐, 테러범 고문했어, 기폭장치 있는데 알아내야지 라는 판단이었겠죠? 그럼 조금 심화해보자. 자, 테러범에게는 알고 보니 스라에 어린 딸이 한 명이 있네. 테러범은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의 어린 딸을 고문하면 뭔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할 것 같아.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만 명의 목숨,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 테러범의 어린 딸을 고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와, 엄청 어려워지죠. 어린 딸은 아무런 죄도 없어. 그냥 테러범의 자식이라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어린 딸을 고문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혹시 채팅창에 고문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써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 고민해봤나요?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울 사상가들이 드디어 나왔죠. 칸트와 벤담, 이 사람이 칸트고 이 사람이 벤담인데 이 사람들은 칸트는 의무론의 대표 사상가고 벤담은 결과론의 대표 사상가예요. 이 의무론과 결과론이라는 건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딜레마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딜레마 상황이 있었죠. 뭐 미뇨네 톰,
그리고 뭐 조커의 사회 실험 다크나이트 조커 처음에 영화 본 거, 그리고 뭐 방금 직전에 본 테러리스트, 그리고 뭐 트롤리 딜레마. 요 많은 딜레마들, 테러리스트 딜레마. 딜레마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상들을 전개해 나간 사상가들이에요. 칸트와 벤담. 그러면 의무론과 결과론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자. 의무론은 의무,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 꼭 지켜야 하는 거죠. 영어로 뭐 must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려나? 꼭 해야만 하는 의무들이 있고 그걸 준수하는 게 도덕적인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상이에요. 칸트가 대표 사상가고, 그다음에 결과론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 뭔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면 돼. 근데 그 최선의 결과라는 건 최대 다수, 되게 많은 사람의 이익을 여기서 이익은 뭐 행복, 뭐 쾌락 등으로 생각하면 돼요. 요 이익을 산출하는 게 그게 도덕적인 행위야 라고 어머 왜 넘어가나요? 다 지워져 버렸네요. 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산출하는 게 도덕적인 행위야 라고 얘기하는 사상가입니다. 얘는 그래서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지만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이유, 그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세하게 우리 학습지로 가기 전에 그럼 한번 적용해 볼까? 만약에 테러리스트 딜레마에서 벤담 요 사람이라면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를 고문할까요? 안 할까요? 최선의 결과, 최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람은 고문을 할 것도 같아. 그리고 또 어린 딸은 고문할까 안 할까? 어린 딸도 많은 사람들의 이익, 많은 사람들의 생명, 목숨을 위해서 고문한다고 선택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 칸트라는 사상가는 입장이 조금 다를 겁니다. 요 의무에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습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 아마 받으셨겠죠? 자, 학습지 없는 친구는 선생님들한테 파일을 요청해서 꼭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봅시다. 학습지 옳고 그름의 기준 1페이지 맨 위에 의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의무론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의무론이란 건 옳고 그르다라는 이 옳고 그름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까? 의무론이니까 당연히 의무겠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면 그건 옳은 행위이고, 의무를 지킴, 이건 옳은 행위고, 의무를 지키지 않음, 이건 그른 행위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게 의무론이네요. 의무론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무론은 먼저 첫 번째로 행위에 무엇을 중시한대? 동기를 중시한대. 동기는 행위의 이유죠. 그 행위의 이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이게 또 뭐보다 훨씬 중요시 여기냐면 아까 결과론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행위가 산출할, 행위가 나을 이란 뜻이에요. 나을. 결과보다 행위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의무론은 행위의 가치, 어떤 거는 본래 옳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본래 그른 것이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봐요. 행위의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옳을 수도 있지, 아니야 이 상황에서 저게 옳을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옳은 행위는 정해져 있고 그른 행위도 정해져 있다고 봐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 진실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옳다고 봐요. 그리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도 있냐면 엄청 흉악하게 생긴, 이빨이 많으면 흉악해 보이려나? 저도 이빨이 많은데 엄청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뭐 무섭게 막 도끼를 들고, 도끼예요? 완전 잘 그렸다. 이 그림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이 도끼를 들고 우리 집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알고 보니 죄 없는 어떤 나의 친구가, 죄가 없는데 나의 친구가 무서운 사람이 나를 쫓아오니 나를 너의 집에 좀 숨겨줄래? 라고 해서 나는 지금 이 친구를 숨겨준 상태야. 친구가 지금 무서우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친구는 저 벽장 뒤에 숨어있는 상태예요. 여기 친구 숨어있고, 여기 나는 여기서 문을 딱 마주한 거지. 이 쾅쾅 막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지금 이 친구가 너희 집에 혹시 들어왔냐? 라고 하면서 막 진짜 막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도끼를 막 들고 막 당장이라도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없다고 할 것 같아요? 없다고 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저는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칸트는 아까 뭐라고 했어? 칸트가 얘기한 건데, 의무로는 거짓말하는 거는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칸트 같은 의무론자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심각하죠? 완전히 극단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진실을 얘기하는 거, 이미 옳은 행위라고 정해져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의무니까. 그리고 또 이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인데, 만약에 이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 나의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야. 여기 있는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정말 좋은 목적,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단, 거짓말, 이게 그른 행위라면, 잘못된 행위라면 이거 수단화를 정당하다. 거짓말을 용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되게 좀 엄격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의무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으니 결과론과 조금 비교를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